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에서 여야 충돌 지점이 가득한 상황 속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기국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야가 21대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는 3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 지역균형 비례제 도입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민주당은 준연동형을 주장하면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이틀째,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사법 회피용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권 폭주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일정을 놓고 또다시 검찰과 이 대표 간의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저격.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에 이어 민생버스를 띄어 맞대응한 국민의힘 행보를 살펴보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핵심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제21대 국회가 100일간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시작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생을 우려하며 여야의 원만한 예산안 협상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드립은 곳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정기국회가 국회의원은 물론 주요 3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생을 우려하며 원만한 예산안 협상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계속된 폭우로 이어진 농산물 가격 급등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제지표는 갈수록 하락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처럼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재정 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한편 적시에 재정을 투입해 재정 효과도 극대화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회는 작은 차이에 얽매여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과는 혹독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개헌의 필요성과 함께 개헌 절차법 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꾸준히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정치권의 유불리에 얽매여 개헌 추진에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앞으로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으로 시대에 맞는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부터 김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시민의회처럼 국민이 직접 주도해서 개헌안을 만들고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길을 엽시다.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특위를 상시 운영하고 국민 수기 공론장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총선 전 마지막 시간인 만큼 입법과 예산 편성 그리고 청문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특히 야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을 비롯해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도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가 편성한 656조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증액을 주장하는 야당과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이견을 보이던 여야가 3개 권역 지역균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개편이지만 소수 정당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여야가 지역균형 비례제 도입과 관련해 다수 의원이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공방을 벌이던 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 중부, 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균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되었습니다. 김 의장은 다음 달에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 사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조속한 선거법 개정 마무리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 선거 사무가 본격 시작됩니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합니다.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시각차는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수 감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들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움직임에 반발했습니다. 유성정당으로 도둑질한 의석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대놓고 훔치겠다는 전언이 거대 양당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밀심 담합은 그 자체로도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상임대표는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는 것은 양당제 정치구도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대결구도의 정치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당제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수정당 의원들은 회견을 마친 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선거제 논의에 반대하는 연좌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이틀째, 국민의힘은 명분이 없는 수사 회피를 위한 방탄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정권 폭주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고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사법 회피용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와 검찰에 또다시 소환 일정을 놓고 신경전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의 4일 검찰 출석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이틀째 단식을 이어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없는 단식이라고 이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단식에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를 인위적으로 뒤흔드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가 아무 명분 없이 단식에 들어가는 것은 민생을 지켜야 할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정기국회 하루 전 단식에 들어간 데 대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탄 단식, 사법 회피용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사법 처리 회피용 단식, 체포 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내분 차단용 단식, 당권 사수를 위한 단식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말고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묵과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퇴행이 좀 완화되고 정상적인 국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검찰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단식 중에도 이 대표가 당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만큼 4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에 참석차 오전 조사만 받고 그 이후 추가 조사를 받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오전에 검찰에 전달됐고 하지만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상대로 4일 오전이 아닌 오후에도 계속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신경전이 재현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입장이 하루 종일 조사해야 한다면 4일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해 이 대표 출석을 놓고 갈등은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그리고 쟁점 법안들, 또 예산안에도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현안들이 맞물리면서 이번 정기국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기국회 중에서 가장 이목이 현재 집중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여부일 것 같은데 일단 그 검찰이 9월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비회기 기간 8월 임시국회 비회기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 검찰이 청구를 하지 않고 이제 9월로 넘어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 여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과정을 짧게 짚어보면 민주당 주도로 이 8월 임시국회가 25일에 지난 25일에 끝났고 비회기 기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 중에 영장이 청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9월 4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 대표는 국회 일정상 오전에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검찰은 조사를 2시간 만에 중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 만약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를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이 대표가 먼저 가결을 요청해서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의견들이 당내에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이고 또 이제 정기국회 중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 의결을 마쳐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뭐 항상 마지막까지 가고 또 네. 연초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각종 현안과 이제 맞물리면서 여야 협의가 현재도 아주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이 통과된 적이 많이 없습니다. 네. 많이 없고요. 일단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총 656조 9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2.8% 증가한 것인데요. 이 증가 폭만 봤을 때는 지난 2005년 이후 저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재정 사업을 검토해서 23조 원을 감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특히 연구 개발, 즉 R&D 예산, R&D 분야를 가장 크게 줄였는데 16.6%를 줄였고요. 교육 예산도 6.9%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인 예산은 약자를 위한 복지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예산을 국민과 민생, 성장, 평화, 그리고 미래를 포기한 오포 예산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잠시 후에 또 이슈픽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염수 공방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따른 이념 논쟁, 또 여기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쟁점 법안의 입법 등 이런 굵직한 현안들이 더해지면서 예산안을 포함한 정기국회에 지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이 특히나 이제 뭐 오포 예산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도 붙이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올해 예산안 심사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네요. 두 번째 이슈픽으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여야 모두 오염수 총력전입니다. 네. 지난달 24일부터 이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을 했죠. 네. 시작을 했고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것과 맞물려서 민주당은 장외 투쟁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면서 여야 모두 이 오염수를 놓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먼저 이제 살펴보면 어젯밤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철야 농성을 이어갔고 또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틀째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저녁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또 이를 방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을 했고요. 네. 의원총회가 끝난 후부터는 오늘 오전까지 밤샘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 사직생의 각오로 앞장서겠다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민생 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라. 그리고 이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이런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은 뜬금포 단식, 방탄쇼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며 이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오염수 대책으로 수산물 소비를 이제 장려하고 있는데 오염수를 처리수다 이렇게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엊그제 국민의힘 주도로 이 국회에서 이 협약식이 있었는데요. 수협과 급식 업체 간의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이 사내 급식을 통해서 수산물 소비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고요. 수산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는 특정 세력이 만든 거짓 괴담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가 급감할 것이 우려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협약식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수산업계가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이 처리수는 뭐 몇 달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트리티드 워터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수산업계가 다시 불을 지핀 겁니다. 이 성일종 의원과 유상범 대변인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주장에 힘을 실었고요. 한덕수 총리나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도 변경을 검토하거나 이 처리된 오염수가 맞다 이렇게 지금 이런 생각들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눈물겨운 노력에 일본 정부가 손뼉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선하다며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 국방부가 형성한 이념 전선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이 육사 안에 육군 사관학교 안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네. 이 어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홍 장군의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서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 간의 이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념 논쟁이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제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활동 이력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 5명의 흉상 중에서 홍 장군의 흉상만 육사 외부로 이제 이전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최종 결정됐는데요. 육사가 홍 장군의 흉상은 독립운동의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육사 밖에 적절한 장소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거론된 이 독립기념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홍 장군 외에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의 흉상은 교정 내에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국방부 결정에 그 여야 어떤 반응을 지금 내놨습니까? 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 당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육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왜 대한민국 육군을 육성하는 그곳에 홍 장군의 흉상을 설치했는지가 문제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소련 공산당 입당 이력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이 육사 안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또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일반 대중이 보기 어려운 육군 사관학교보다는 출입이 자유로운 독립기념관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흉상 이전을 이 역사 쿠데타로 규정을 했는데요. 강선우 대변인 이 브리핑에서 독립 영웅을 이렇게 모욕하고 부관 참시한 정권은 일찍이 없었다고 비판을 했고요. 윤석열 정권은 흉상 철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 됐다며 국민과 함께 흉상 철거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이제 어제 있었던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됐는데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가 홍범도 함의 명칭까지 이제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앞으로도 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흉상 이전 논란이 이 홍범도 함의 명칭 변경까지 번지는 양상인데요. 네. 어제 예결위에서 홍범도 함의 개명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질의가 있었는데 한 총리는 명칭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군함에 공산당 가입 이력에 있는 홍 장군의 이름을 붙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보면 이
최근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이념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한 이실직고 스튜디오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시간 중계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김동길 기자가 개소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회가 뉴미디어 SNS 시대 영상을 통한 의정 홍보 활동이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문을 연 이실직고 스튜디오는 의원들의 좋은 입법과 정책, 의정활동 모습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제때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일반 방송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UHD 초고화질 카메라와 DID 디스플레이, 라이브 스트리밍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국회의원과 국민들 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원들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정말 이제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이 정치를 한번 끝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누구나 의정활동 영상과 개인 유튜브 방송을 촬영하거나 중계할 수 있고 국회 시설물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을 연 열린 스튜디오에 이어 이번 이실직고 스튜디오 개소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보다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이 교권 침해에 악성 민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관련 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자 협의체는 오늘 회의를 열고 교원지휘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기본법, 유아교육법 등 교권 강화 4법을 오는 4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과 교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법안 소위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정부 부처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통상 선거 직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 정부 부처로 보내는데 최근 논란이 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선 지원 관련 발언을 계기로 예년보다 일찍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 24일 한 보수 성향 세미나에서 선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야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원 장관은 정치적 중립 논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식용 금지법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개식용 금지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시기에 온 만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개식용 관련법 7건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100일 대장정입니다. 9월 1일인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정기국회가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는데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열리고 100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국회는 상시로 개최할 수 있는데요. 1회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법에 매년 9월 1일로 정기회 개회 날짜가 명시돼 있는데요. 이로써 오늘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정기국회를 열고
대정부 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민생 현안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정기국회 소집일이 9월 1일로 명시된 것은 9차 개헌 이후로는 지난 2000년도 제16대 국회부터인데요. 우리나라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거쳐 확정하라는 뜻입니다. 헌법의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회법의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을 보면 오는 5일부터 8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주요 이슈 쟁점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하게 돼 있고요. 특히 오는 18일 박광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20일에는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위기 극복, 대책 등을 밝히게 돼 있습니다. 또한 정기국회에 꽂힌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여야 모두 오늘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남다른 각오와 포부를 밝혔습니다. 100일은 21대 국회가 최악의 정쟁국회였다는 오명을 닦아내는 온전한 민생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야가 누가 국민을 위해서 더 훌륭한 법안을 만드는가에 대해 경쟁함으로써 다음 총선 때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보기를 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회복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정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폭주를 바로잡아서 반드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어제 돌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이재명 대표. 단식 2일차에 접어든 오늘 아침 최고위를 통해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정권의 퇴행과 폭주 그리고 민생 포기 이 일방적인 폭력적인 행태를 막을 다른 방법도 없다. 이재명 대표는 곡기를 끊을 것이 아니라 정치를 그만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검찰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간헐적 단식쇼로 귀결된다면 이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법안들도 적지가 않은데요. 특히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각각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를 내걸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내년 총선 7개월여 앞두고 열린 정기국회. 여야가 치열한 전국 주도권 다툼과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 정권을 심판하는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지 이틀째입니다. 혹시 오시는 길에 좀 보셨나요? 본관 앞에서 텐트를 치고 천막에서 단식을 하시는데 보셨나요? 네, 천막에 계시는지는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게 본청 앞에 보시면 계단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아래층에서 좀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이 기다리시기도 하고 이러시는 걸 봤습니다. 저도 출근길에 보니까 좀 많은 인원들이 국회 앞에 있길래 누구지 했는데 그게 지지자분들이셨군요. 네, 저도 멀리서 보고 아직 찾아뵙지는 못했는데 잠시 뒤 7시 반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의 촛불 문화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가면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면서 단식에 돌입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게 사법 회피이자 내분 차단, 당권 사수용 단식, 방탄 단식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 매주 1, 2회 민생을 찾는 민생버스를 띄워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운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치밀한 계산을 숨기고 좀 이런 뜬금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갑자기 단식에 들어가니까 이제 언론을 비롯해서 여론이 좀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잖아요. 이 검찰의 시간표와 시나리오는 사실 상당히 예측이 가능한 상태였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영장심사보다 이 국회 표결이 더 무섭다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결이 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고 또 부결이 되면 지난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수박 색출이나 당이 2파, 3파로 네. 갈라질 것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희망하는 대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일단 직접 영장심사 4일 날이죠. 받겠다고 했는데 이 개인 비리 수사의 맥락 없이 단식으로 맞선 것은 조금 공감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 단식 흔히들 보통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시죠? 그런데 하나 바로 잡자면 네네네. 4일에 영장 심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네. 했는데 검찰에서 거부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단식을 한다고 검찰 수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단식을 한다고 해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방탄 단식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게이트 등등등 아주 셀 수 없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께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국민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바보 취급했거든요. 그리고 민생 경제가 정말 파탄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은 지금 이념을 앞세워서 포갑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시국인 것 같다. 내가 결단을 내려야겠다. 그런 의지를 좀 내비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편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서 오전 조사만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검찰은 그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그 소환 일정으로도 계속해서 그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더니 이번에는 조사 방식으로 또다시 부딪히게 된 상황입니다. 자,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출석 관련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하다가 이제 오전에만 받겠다고 또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었을 것 같고요. 출석 일정을 앞두고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다가 또 꼼수를 쓰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단식하다가 이제 검찰 조사 받으면서 아무래도 단식을 하면 몸이 조금 허약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수사를 받다가 드러누는 시나리오까지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뻔하게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지켜보고 두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저를 찍었습니다. 본인이 불난 몸인데 이거를 집 안에 예전에 이런 말 계속 나왔었잖아요. 집 안에서 이거를 계속
있기보다는 얼른 나와서 이 집이라도 당이라도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게 진짜 당대표라면 해야 되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이 들었고,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이런 형사사법 절차를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단식 노동을 하면서 검찰 조사 받으면 또 이제 건강이 쇠약해진다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셨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인 네네. 사법 처리를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일정 조율을 합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제1야당 대표인데 더 그런 이제 검찰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날에 오후에 국회 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정이죠? 일단 국회 일정이 아니고요. 먼저 요리조리 피하는 것은 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9월 4일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고집했던 것은 바로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4일에 나가겠다. 다만 4일에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이 있어서 오전에만 조사를 받고 그리고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추가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 4일에 있는 일정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국제 공동 회의라는 것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각국의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4일에 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검찰이 여기에서 다시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정말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좀 관심이 없고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흠집을 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만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그런 일정 때문에 일단 그 4일에는 1차로 조사를 받고 네. 다음 주에 추가 조사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힌 거였네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또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해군의 1,800톤급 잠수함, 이 홍범도함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국방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는데, 자, 이거 홍범도함 명칭 바뀌게 될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홍범도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정부와 여당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말로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왜 홍범도 장군의 명예를 왜 이렇게 훼손시키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공산당에 가입을 했고 자유시 참변과도 무관합니다. 일평생을 의병으로 조국의 독립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온 독립 영웅을 왜 이렇게까지 모욕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겠고요. 그 홍범도함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방부의 브리핑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 출입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함명을 변경한 전례로 나라가 망했을 때,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 그리고 히틀러가 마음대로 한 경우가 있던데 그 외에 선례가 있나 이렇게 국방부 대변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봐도 해외 사례를 봐도 함명 변경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런 사례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히틀러가 되고 싶은 것입니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군요. 아니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과거 1999년도에 지자체가 통합이 되면서 이리함이 익산함으로 명이 바뀌었던 전례가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역사적 평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이 홍범도 장군의 특성상 흉상이 일단 육사에서 독립기념관으로 가는 것은 국방부와 육사의 의견을 좀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홍범도함 함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총리가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일단 해군은 며칠 전에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네네. 하지만 해군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을 존중을 해야 하는 프로세스가 당연히 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아까 왜 명예를 실추시키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분의 독립운동 특성상 뭔가 우리나라가 그때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주적에 대응을 하는 함이기 때문에 좀 공산당에 가입했던
좀 그게 주적을 대상으로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공산당 가입 이력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이분의 특성상 이 국가의 이 국채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명을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총리의 말씀대로 주적에 대응하기 위한 그 함의, 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었던 그분의 성함을 딴 한 명이라는 게 옳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인데 지금 홍범도 장군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이력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봐야 하지 그 공산당 가입 자체만 봐서는 제대로 해석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가 입장문에 언급한 홍범도 장군의 자유시 참변이라든지 이런 거에 출처는 극우 유튜버인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의 편에 서서 우리 독립군을 살상한 장본인이다. 소련에 협력한 대가로 홍범도 장군이 레닌으로부터 금화와 권총을 받았다. 이건 우리 국방부 입장이 아니라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인사와 극우 매체가 시작한 주장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정권이 저는 편향된 극우적 시각에 매몰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터무니없는 논란을 만들었다라고 보이는데요.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공산 전체주의 세력 운운하잖아요. 저는 지금 거짓 선동으로 심리전을 일삼으면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것은 이 공산주의 세력이 아니라 용산 전체주의 세력, 용산주의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해군 한 명 변경 사례 말씀하셨는데 해군이 한 명을 변경한 건 창설 이래 말씀하신 대로 1999년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이리시가 익산시로 바뀌면서 요청이 있어서 지역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죠. 한 명은 해군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에 따른 노래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육군으로 치면 사단 이름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경우라서 정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세계적인 사례를 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러시아 해군에서 한 명을 바꾼 사례가 있었고요. 나치 독일 시절에 히틀러가 독단적으로 한 명을 바꾼 사례가 있었고 적군 군함을 납포한 이후에 바꿔버린 사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명 변경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지금처럼 잘 들어맞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군은 홍범도함 한 명 변경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지역사랑 상품권 의무화법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과 달리 지역사랑 상품권은 당초 구입한 지자체 소재 매장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표 간판 정책으로 추진되던 지역사랑 상품권의 예산을 뒷받침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보이면서 정부의 예산권과 거대 야당의 입법권, 이 대립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우선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민생 입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의무화법은 최근 민주당이 발표를 했던 7대 입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도 그렇고요. 최근에 소비가 대형 마트나 온라인 중심으로 많이 이뤄지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만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 돈이 많이 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해서 이름이 긴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지역화폐로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널리 유통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확대돼야 되는 것인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예산을 대폭 깎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지역사랑 상품권 의무화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원 예산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안부의 요구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국가가 좀 지원을 해야 가능한 것 같은데 자, 일단 최 의원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었을 때는 민생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법안 같아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올해 행안부 예산 대비 10%, 내년이 72조 규모인데 10%가량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92.6%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도 줄었기 때문인데 나머지 사업비는 4조 9,242억 원 가량입니다. 재난안전 예산에 2조 가까이, 40% 가까이 이제 투입이 되었고요.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경우에도 이 침수 인명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데도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디지털 정부 혁신과 사회 통합 사업 이렇게 또 30% 두 개 사업을 합쳐서 30% 가량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 경제,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조 원을 포함해 가지고 나머지는 이 지역 경제에 이제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성으로 나눠주는 것인데 이거는 성남시정 시절 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좀 간판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특정 업체랑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조금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작년에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삭감되었다가 3,200억가량 다시 늘어났었는데 이에 대한 맞불성 법제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보다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국가 부채가 404조 원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조금 더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더 잘 쓰이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최 의원 입에서 포퓰리즘과 퍼주기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확실히 그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좀 특정 업체가 좀 이익을 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농협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에서 좀 주로 결제가 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전면 재설계를 하거나 폐지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통시장 상인의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그 전통시장 상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농협 하나로 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은 소상공인들과 경쟁 관계가 아니다. 이곳들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가 돼도 소상공인들에게 득이 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연구원이 지난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지역화폐가 도입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월 평균 87만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화폐 이제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인 경우에는 소득이 오히려 하락했고요.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분명하다면 포퓰리즘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봐야 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일부 지적된 문제를 개선할 필요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폐지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 농협마트가 좀 그 골목 상권과는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소상공인 인터뷰는 좀 사실과 달랐군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또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여전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소상공인에게도 아까 우리 안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게 낫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아닌 조금 더 재설계를 해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특정 업체의 쏠림 현상이 눈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특정 업체와의 좀 극소수 사람들만 더 이익을 받았다. 이런 부작용이 발견되었고 또 각 지자체 경제 자립도나 인구와는 상관없이 조금 고려하지 않게 무관하게 살포가 되고 있다라는 문제점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었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오히려 좀 이 국고 지원이 적다는 문제점까지도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화폐는 사실상 정부가 시중에 돈을 푼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이고 직접적이고 이런 좀 소비 창출 효과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 나타나야 하는데 너무 경상비 성격이 강한 고정적 지출 용도로 이게 집중 사용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좀 87만 원 정도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통계도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혈세만 탕진된 게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나오기도 네네.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구매액이 1,200만 원 정도 되는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악용하는 극소수 사람들 때문에 1,200만 원을 구매를 하면 120만 원 정도 또 그렇죠. 이득을 보기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가 없고 이런 오히려 악용하는 극소수 사람들만 이익을 보게 되는 지역 화폐는 좀 폐지가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요. 올해 그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대폭 조정했습니다. 보통 한 20% 정도 할인율이 컸는데 한 7%로 줄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심지어 국비 예산이 조기 소진돼서 할인율이 뭐 반토막 이상 낮다 이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좀 코로나와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역 화폐로 그나마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마저 줄어들면 어떡하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소상공인 살리기, 이 수식을 사실은 만들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비를 촉진하지 못한다는 게 알려졌고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지 소상공인을 살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중기부가 명절 전후 소상공인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서 7조 2천억 원 자금을 공급합니다. 정부가 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과제로 이번에 포함이 된 건데요.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또 온누리 상품권 활용하는 거, 지역 축제나 행사, 그리고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같은 것도 금융당국이 25년도 9월까지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발표를 했을 정도로 좀 그런 정책은 걷어내고 환부에다가 주사를 제대로 놓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촘촘한 대안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거론됐던 부작용이나 문제를 개선하면 될 일이지 폐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문제가 지역화폐 예산을 불필요한 낭비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 위기가 더 가중되지 않았습니까? 그 민생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걸 없앴을 때 누가 가장 덕을 보겠습니까? 가장 덕을 보는 건 대형 그 유통점과 카드사입니다.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가장 쉽고 효율적인 정책을 바로 없애는 건 정말 좀 그거야말로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이재명표 정책이다, 누군가 만든 정책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연상되는 정책이다 이래서 반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졸렬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네, 반박 발언 마무리로 하시고 또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좀 할인율이 좀 추석 맞이하면서 10% 정도까지도 울리는 지자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잘 쓰이고 있는지 결산 심의가 지금 정기국회에 열려서 계속되고 있는데 결산에서 좀 잘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의무화를 입법화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여당을 설득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왜 이 법을 입법 추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입법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행정권을 가지고 틀어막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입법적 대응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국민의힘도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잖아요. 민생버스 띄워서 민생 현장 찾는다고 했으니까 현장에서 목소리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국민의힘도 민생 잘 챙긴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역 경제 살리기 정책은 앞으로도 필요한 만큼 정치적 목적이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현실적인 시각에서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